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5살 윤상호라고 합니다.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박민정이라고 해요. 39살이고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물건 받아오고 하루 종일 식당들 돌아다니면서 납품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자본도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하나하나 거래처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 몇 군데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큰 업체들과도 거래할 수 있게 됐어요. 민정이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나갈 준비를 도와주고 장부 정리도 해주고 제가 밖에서 뛰어다닐 때 집안일은 물론이고 사업 뒷바라지까지 다 해줬으니까요. 정말 고마운 아내였어요. 때로는 배송까지 직접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고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민정이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줬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둘이서 미래 계획도 세우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상의하고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민정이도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도 신나게 해주고 회사 사람들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고 젊은 회사라서 분위기도 자유롭고 창의적이라면서 정말 즐거워했어요. 민정이가 일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오히려 더 활기찼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일을 한다는 보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가정의 보탬이 됐거든요. 저녁에 만나서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저는 어떤 거래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정이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진 것도 있고 민정이도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민정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지냈어? 오늘 힘들었지? 라면서 관심을 보여줬는데 요즘은 그냥 왔어? 라고만 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마치 저와 대화하는 게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민정이의 외출이 점점 잦아졌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있다거나 프로젝트 관련 미팅 있다는 이유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스타트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젊은 회사들은 야근도 많이 하고 회식도 자주 하잖아요. 특히 디자이너들은 마감에 쫓기는 일이 많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이가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술 냄새는 거의 안 나는데 회식했다고 하고 화장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회식을 한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이가 저한테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말투도 사라지고 뭔가 귀찮다는 표정을 자주 짓고 어느 날 밤 민정이가 또 늦게 들어왔는데 샤워하러 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놓고 갔어요. 그때 마침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졌는데 발신자가 준혁이라는 남자 이름이더라고요. 내용은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하기에는 메시지 내용이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좋았어라는 표현이 단순한 업무 관련 만남에서 쓸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밤 11시가 넘었는데 업무상 연락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요. 더구나 그 메시지 톤이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정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제가 그쪽을 보고 있으니까 뭐야? 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야, 그냥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민정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휴대폰을 볼 때 제가 근처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보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고 예전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민정이가 외출할 때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갈 때 단정한 옷을 입고 갔는데 요즘은 좀 더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단순히 회사 가는 차림치고는 너무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새로 산 옷들도 많아졌고 액세서리도 바뀌었어요. 더 이상한 건 민정이가 집에서 저랑 있을 때는 정말 시큰둥한데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였어요. 목소리도 밝아지고 웃음소리도 나고 물론 회사 사람들과 통화할 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았고 통화 내용도 업무적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민정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급하게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표정이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사람이라고 하는데 표정이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일찍 왔어? 오늘 일찍 끝난다고 연락 안 줬잖아 라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일찍 들어오면 좋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이 일찍 집에 오는 걸 좋아해야 정상인데 왜 못마땅해 하는 거지? 그리고 연락 안 줬다고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일찍 들어간다고 연락하면 좋아했는데 말이죠. 마치 제가 집에 일찍 오는 걸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정이가 내일 회사에서 워크숍 있어서 늦을 거야. 아마 밤늦게 들어올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해? 라고 물어봤더니 강남 쪽에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 참석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워크숍 내용이나 누가 오는지 이야기해줬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는 일부러 민정이한테 나도 내일 거래처 사람 만나서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민정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민정이가 뭔가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 그럼 서로 알아서 들어가자라면서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 없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민정이가 정말 워크숍에 간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 차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우리 집이 보이는 곳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차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민정이와 그 남자가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집 앞마당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민정이가 집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민정이가 다른 남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말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했어요. 다행히 민정이와 그 남자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제가 들어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침실로 향했어요. 아마 그들도 곧 침실로 올 것 같았거든요. 침실에는 큰 창문이 있고 그 앞에 얇은 레이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커튼 뒤에 숨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커튼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서 완전히 숨을 수 있었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정이와 그 남자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불을 켜고는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튼 뒤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모든 대화가 다 들렸어요. 오늘 남편이 늦는다고 했지? 라고 그 남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응, 걱정하지 마.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라고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지금 뛰쳐나가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침실로 들어온 지 몇 분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정이와 그 남자가 침대에 앉아서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포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튼 뒤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얇은 레이스 커튼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비쳤어요. 침대 위에서 웃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점점 상황이 격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면서 참았습니다.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면서 말이죠. 당신 남편은 정말 바보야. 이렇게 예쁜 아내를 놔두고라고 그 남자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이런 말들까지 다 기록해두면 법정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정이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분 나빠져라고 했지만 그 말투가 전혀 진심으로 하는 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교 부리는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목소리로 말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나는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이들의 추악한 모습을 모두 폭로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뭔가 이상한데? 라면서 커튼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꼼짝도 안 했어요. 혹시 제가 들킨 건 아닌지 정말 긴장됐거든요.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민정이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바람 소리일 거야 라면서 그 남자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야. 걱정할 거 없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커튼 틈새로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기 힘들었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촬영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어? 라고 그 남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곧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면 돼. 그럼 며칠 동안 계속 만날 수 있어라고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제가 출장을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벌써 거짓말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정이가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반지를 침대 협탁에 툭 던지는 거예요. 마치 방해가 된다는 듯이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반지는 제가 몇 달간 돈을 모아서 사준 거였거든요. 민정이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평생 끼고 있겠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주는 거라면 반지 하나라도 소중해라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리고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저는 분노를 참으면서 계속 촬영했어요. 이 모든 게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두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익숙하게 행동하는지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준혁이라는 이름인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통화할 때 그렇게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좀 젊어 보였고 외모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마 민정이 회사 동료이거나 비슷한 업계 사람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업무 이야기도 간간히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드디어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라고 준혁이 말했어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준혁이 물어보자 민정이가 걱정 마. 저 사람은 일밖에 모르니까 눈치 못 챌 거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나는 아직 아내랑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라고 준혁이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도 기혼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이혼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막장 상황이었던 거죠. 두 사람 다 각자의 가정을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정이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요즘 남편이 더 바빠져서 좋아. 의심할 시간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드디어 일어났어요. 옷을 입으면서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민정이가 말하더라고요. 당신도 조심해. 남편한테 들키지 말라고 준혁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이번에는 좀 더 안전한 곳에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침실을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커튼 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이 침실을 나간 후 저는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에 민정이가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커튼 뒤에서 나와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준혁이라는 남자가 우리 집 앞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여유롭게 걸어가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확실했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들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두 사람의 얼굴과 행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민정이가 결혼 반지를 던지는 장면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대부분 녹음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민정이를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서 현관 쪽으로 갔어요. 민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몇 분 전까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들어왔어라고 하면서 말이죠. 민정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벌써 왔어? 일찍 끝났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황하는 표정이 너무 뻔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워크숍은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정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그것도 일찍 끝났어. 원래 늦게 끝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말들이 다 연기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래. 잘 됐네. 피곤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민정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민정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워크숍에 다녀온 것처럼 말이죠. 그 뻔뻔함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 조치에 대해 상담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했고요. 혹시 준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도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촬영한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직접 촬영한 영상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미리 눈치채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간자의 신원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 가족관계 등을 알아두면 소송에 유리해요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며칠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민정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혹시 또 다른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준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민정이가 며칠 후에 또 오늘 늦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해서라는 이유였어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나도 늦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을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몰래 돌아왔어요. 혹시 또 그 남자가 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어요. 민정이와 준혁이 또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완전히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마치 연인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침실 커튼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촬영했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특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들이 더 자세히 녹음됐거든요. 이번 주말에는 어때? 남편이 골프 간다고 하던데라고 준혁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토요일에 만나자. 이번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겠네 라고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제가 골프를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또 거짓말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도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좀 더 당당하게 살고 싶어라고 준혁이 말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라고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이와 그 남자가 너무 뻔뻔하게 행동하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정했어요. 다음에 두 사람이 또 만날 때, 그때 현장에서 직접 폭로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였거든요.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민정이가 또 오늘 회사 야근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이와 준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커튼 뒤에 숨지 않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침실로 들어오면 그때 바로 나타나기로 한 거죠.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침실로 향했어요. 저는 침실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이 완전히 방심했을 때를 노렸어요. 약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침실에서 두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한 저는 조용히 침실 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번에 문을 활짝 열었어요. 커튼이 확 젖혀지며 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특히 준혁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민정이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즐거웠냐? 라고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높이 들어올리며 다 찍었다. 법정에서 보자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준혁이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옷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수였다며 변명하다가 허겁지겁 옷을 챙겨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만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민정이는 달랐어요.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숨어 있었다니 더 역겹다. 라며 뻔뻔하게 맞서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감시하는 게 정상이야? 라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흔들림 없이 내가 선택한 결과야라며 집을 나섰어요. 더 이상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나선 후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과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라며 상간자 소송과 이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우선 민정이와 준혁에게 소장이 송달됐어요. 그리고 준혁의 신원도 정확히 파악됐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도 기혼자였고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준혁의 아내도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님이 연락해보니까 준혁의 아내도 증거를 찾고 있던 중이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그쪽에도 제공하기로 했어요. 준혁의 아내는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민이었다면서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겨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소장을 받은 민정이는 집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라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몇 년을 함께 살았다고? 그동안 당신이 한 짓을 보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어라고 말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우리 집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민정이는 한 번의 실수였어. 용서해줘라며 빌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를 배신해온 거였으니까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고 했죠.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승소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선 준혁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소장을 받고 나서 민정이한테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면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대요. 정말 비겁한 놈이었던 거죠. 민정이는 준혁한테 계속 연락하려고 했지만 그놈은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휴대폰도 바꾸고 직장도 그만두고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민정이가 그제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법정에서 민정이는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았어요. 남편이 일만 하고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외로웠다거나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제출한 영상 증거들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특히 민정이가 결혼 반지를 던지는 장면이나 저를 조롱하는 대화들이 재생됐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재판부에서도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더라고요. 준혁은 더 처참했어요.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희 소송과 그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을 동시에 당하게 됐거든요.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거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민정이와 준혁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더라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된 관계였던 거예요. 그동안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법정에 제출됐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바보라고 조롱하는 내용들이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만났던 수많은 날들에 대한 기록들.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특히 민정이가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바보라서 눈치 못 챌 거야 라고 한 메시지나 곧 이혼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니. 준혁의 아내분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셨어요. 남편이 작년부터 행동이 이상해져서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됐다면서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준혁이 집에서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해요. 회사 일이 있다거나 동료들과 만난다는 이유로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실제로는 민정이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재판부에서는 두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각자의 배우자를 체계적으로 기만한 악질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특히 원고의 자택에서 불륜 행위를 한 것은 더욱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더라고요. 민정이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작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건 너무 늦었다고 말했죠. 준혁은 아예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변호사만 보내서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만 전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하니까 합의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민정이 회사 동료들도 소문을 듣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그런 일로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꺼려하는 거죠. 민정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에서 소문이 퍼져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니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민정이 가족들도 등을 돌렸어요. 특히 민정이 어머니는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서 민정이와 연락을 끊으셨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정이는 정말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정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당신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맨날 일만 하고 가정에는 신경 안 썼으면서라며 저 탓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일한 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뭘 했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나를 조롱했잖아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민정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재판이 거의 끝나갈 즈음 준혁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까맣게 탔고 아마 숨어서 힘들게 지냈나 봐요. 준혁은 재판부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니까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냐는 질책만 받았어요.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제가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우선 상간자 소송에서 준혁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와의 이혼도 제 요구대로 인정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판사님은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배신 행위라고 규정하시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셨습니다. 정말 시원한 판결이었어요. 준혁의 아내분도 동시에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셨어요. 준혁은 결국 두 군데서 모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거죠.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된 거였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이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면서 절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책임지고 살아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판결 후 민정이는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재산 분할로 인해 집은 제 소유가 됐거든요. 민정이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준혁은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그놈이 숨겨뒀던 계좌와 부동산이 발견됐고 거기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준혁의 아내분과는 승소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끼리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몇 달 후 민정이가 어디로 갔는지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한 신세가 된 거였죠. 준혁은 더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손해배상금 때문에 완전히 파산했고 그의 전 행각들이 알려지면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소문이 퍼져서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듯 떠났다고 들었어요. 더 웃긴 건 민정이와 준혁이 서로를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민정이는 준혁이 나를 이용만 하고 버렸다고 하고 준혁은 민정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서로 탓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애초에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으로 맺어진 관계였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민정이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특히 스타트업 업계는 좁은 편이라서 소문이 금세 퍼졌고 민정이는 그 분야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법원 판결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사업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거래처도 개발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뒤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됐고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힘들었지만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숨기고 살 필요가 없어져서 홀가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빨리 재혼하라고 권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번 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우연히 준혁의 전 아내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을 만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다면서 정말 밝은 모습이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민정이 근황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배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장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래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나 상담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담담히 거짓은 결국 집안에서도 커튼 뒤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5세 식자재 납품업체 운영자가 39세 스타트업 디자이너인 아내의 불륜을 직접 목격하고 완벽한 복수에 성공한 사연이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던 중 아내가 집에 상간남을 데려와서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커튼 뒤에 숨어서 모두 촬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정에서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은 직장과 인맥, 재산을 모두 잃고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준 사이다 복수 스토리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